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최근 시장금리가 일반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초래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는 며칠 전에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 0.75% 인상할 때 그 정권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해소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금리 급등이 그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그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고요. 아직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쉽게 하면 투기 세력 내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펀드 등에서 주로 헤지 펀드들이겠죠. 펀드 등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해 가지고 그 푸드 옵션 가격을 완전히 빼기 위한 전략이지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단 안심하게 하는 거죠. 이제 기준금리 이제 0.75%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불확실성 해소된 거 아니냐, 그런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풋 옵션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때 투기 세력은 이미 스몰 매도 해놨고 공매도 해놨고 그런 것과 함께 풋 옵션까지 마지막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산하는 거거든요. 스몰 옵션 만기일 날. 그래서 그 간밤에 미국 주가가 그 전날은 약 한 4% 내리고 나스닥 기준입니다. 정작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1.4% 정도 올랐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경기 불황과 선물 옵션 만기일을 이용하는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잠시 그 얘기를 남겼는데 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75% 인상 발표한 당일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거는 선물 옵션 만기일하고 그 매도자 뭐 공매도 세력도 있고 선물 매도 세력도 있고 뭐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수 이런 그 고수들 고수들의 투자 전략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댓글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2, 3일간 일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기준금리 인상 등 또 선물 옵션 만기를 이용한 투자 전략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장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간밤에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결국은 이제는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유가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기준금리 인상도 남았고, 그 다음에 그 물가 상승의 후유증은 일단 도매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유가 등이 조금 내리더라도 곡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들은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뭐 한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은 또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는 부담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상자산 가격이라든지 주식, 부동산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문제는 이제 금융회사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거죠. 제일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한국은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아직은 하락한 초기 단계지요. 보통 부동산은 뭐 3년, 4년에 걸쳐서 하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고, 또 전세 제도 때문에 또 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은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전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예상하지 못했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환율 상승도 그런 문제점의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외환 시장이 그 우려할 만큼의 외환 부족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리고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외환시장도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물론은 이제 경기 불황이 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만은 시장금리가 내리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국채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좀 안정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회사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큰 폭 하락하거나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또 한계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까지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설사 기준금리를 중앙은행이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는 고공행진 상태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려되는 문제지요. 지금까지 뭐 많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우려 대상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그 시장금리 상승의 후폭풍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거품이 많이 해소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바닥에 도달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고 보유환율연구소의 그 입장, 즉 화폐를 오랫동안 연구해본 그 연구소 차원에서 보면 아직도 그 화폐가 갖춰야 될 요건 등에 비춰볼 때 가상자산은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경기 불황이 현실화되고 부동산 시장까지 망가지면 가상자산은 지금보다 또 절반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둔화는 물론 금융회사 부실 채권이 증가하죠. 이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가계부채도 많고 GDP 대비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거의 뭐 107% 가까이 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 부채도 적지 않아 가지고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하면 GDP 대비 220% 가까이 되니까 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계 기업이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좀 더 오르면, 그리고 이 물가 불안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아마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채가 많은 이제 신흥국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채가 많이 훼손은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외채가 조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오래 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까지 30% 미만인데, 일반적으로 40%에 육박하면 위기의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물론 향후 1년 동안에 10% 정도 더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단기 외채는 밖에 못하고 장기 외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 외채가 단기 외채가 되면서 그 전체 외채 중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마 문제가 되더라도 올 연말 내지는 내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도 빠를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 큰 폭 상승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금리는 국채금리가 아니고 그 회사채 금리, 그 다음에 BBB 등급 이하 채권 금리인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등급도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경우 한계 기업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비를 강조는 했지만은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하시는 분은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